저는 체제의 근간이 흔들릴 만한 위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왜냐하면 김정은의 정책적인 방향이 모두 망국으로 가고 있는 그 길 위에 있다는 겁니다. 자, 러시아 파병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유럽에서는, 특히 나토에서는 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 매우 격분해하고 있거든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몽골 이후에 동아시아 국가가 군대를 이끌고 유럽을 쳐들어온 건 북한이 처음입니다. 1000년 만에 처음이에요. 1000년 만에. 유럽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우리가 만만해? 이런 생각할 거 아닙니까 지금. 트럼프 취임 이후 우리나라의 안보 문제는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일단 가장 먼저 대두되는 문제는 방위비 협상 문제, 그 주한미군의 철수 문제, 이 두 가지예요. 방위비 협상은 우리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진행이 됐어가지고 방위비 협상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가 내고 있는 방위비보다 좀 많은 금액을 내긴 했습니다. 근데 그때 맺어진 협상이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마음에 안 든다라는 것이고,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건 거의 13조거든요. 13조 정도의 방위비를 내라라는 건데 우리 국방 예산이 60조를 좀 넘어요. 55조에서 65조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거기 13조면 5분의 1입니다. 그걸 어떻게 냅니까? 못 내요. 방위비 협상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거든요. 물론 미국이 그 13조를 다 받아내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의 그 비즈니스 스타일상 약간 남미 스타일이거든요. 비즈니스가. 그런 거예요. 굉장히 크게 지르고 조금씩 내가 이만큼 질렀지만 양보하는 척하면서 결국 본인이 원래 숨겨왔던 액수를 꺼내는 사람인데, 저는 13조라고 질렀을 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건 한 7조에서 8조 정도 어디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돈도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그 방위비 협상이 잘 풀리지 않게 될 경우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도 이제 거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지금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그 피크 헤그세스, 그분도 사실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대놓고 공개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여러 번 얘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중심으로 한 외교안보 라인들이 대부분 트럼피즘으로 무장한 사람들이에요. 미국 우선주의를 무장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동맹에 대해서 그렇게 그 동맹의 가치보다는 미국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동맹의 가치에 의거해서 대한민국의 안보 전략을 짜던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좀 급변하는 그런 지금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트럼프 1기와 비교하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트럼프 1기와의 차이점은 그겁니다. 명확하게 트럼프 1기 때 외교 안보 라인을 장악했던 사람들, 볼튼이라든가 폼페이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공화당의 전통적인 기조와 발을 맞춰왔던 사람들인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과 궤가 맞는 사람이 아니라 공화당, 미국의 보수당인 공화당이 기존부터 가지고 오는 국제 질서를 바라보는 시야와 한반도에서의 문제 해결 의지, 그리고 특히나 한국과의 동맹 관계, 이런 또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억제하는 전략, 이런 공화당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거버넌스와 궤를 같이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이번에 좀 후보자로 지명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의 주류 시각과는 좀 거리가 있어요. 그럼 어디랑 거리가 가깝냐? 트럼프 대통령과 거리가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1기 안보보좌관을 지냈던 볼튼 같은 경우에는 항상 볼튼의 목소리가 트럼프보다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 판단 내리려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 이쪽 이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슈에 대해서 잘못 당기려고 하려고 할 때 볼튼 그 보좌관이 매우 강하게 막았고, 그런 게 가능했었는데, 이제 2기 행정부 때는 대부분 트럼피즘으로 무장한 사람들이고, 특히나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첫째 아들이죠. 첫째 아들이 백악관 인선을 꾸릴 때 아버지보다 목소리가 높고 아버지보다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서 자리가 없다고 얘기할 만큼 트럼프 대통령과 숨소리까지 같아야지만 뽑는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은 했지만 그것보다 더 말아맛의 트럼프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트럼프 취임이 북한과 김정은에 어떻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일각에서는, 혹은 많은 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으니 김정은은 좋아 죽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저는 그게 틀렸다고 봐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사이에 있었던 그 여러 가지 브로맨스와 뭐 서로 밀고 당기는 그런 뭐 여러 가지 외교적인 그림이라든가, 또 서로 여러 번, 3번 이상 만났거든요. 결과가 그렇게 자주 만나고 그렇게 친하게 지내가지고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했을 때는 북미 관계 파탄이었어요. 하노이 회담이 결국은 하노이 노딜로 끝나고, 미국과 그 북한은 그때 이후로 지금 다시 가까워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무리 사이가 가깝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특유의 비즈니스 스타일로 사람을 휘어감고 막 내 사람이다 막 이러면 챙겨줘도,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원하는 것을 상대방이 주지 못하면 우호적으로 대우해주지 않습니다. 북한도 그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마 더 긴장할 거예요, 북한은. 과거보다. 트럼프 2기는 과연 어떤 걸 들고 북한을 압박할까? 협상장에 분명 나오라고 압박을 할 거예요. 북한이 만약 그걸 거부하면 북한은 협상을 거부하는 나라가 돼버립니다. 미국과 협상을 거부하는 나라. 이거는 포지션이 그렇게 좋지 못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협상을 제안하면 어떻게든 나와야 됩니다.
근데 나왔을 때 북한이 과연 얻어갈 수 있는 게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미지수다라는 거죠. 북미 정상회담 추진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성과는 어떻게 보시나요? 정상회담은 쉽게 열리진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하고 싶어도 김정은이 그걸 원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그런 거예요. 트럼프한테 한 번 잘못 코가 꿰면 계속 끌려다니게 되어 있어요. 김정은은 트럼프 일기 때 계속 끌려다녔거든요. 싱가포르 가서 사진 찍히고 좋았죠. 내가 마치 국제사회의 중심이 된 것 마냥 좋았는데 결국 돌아온 건 조롱이었거든요. 북한은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건 북한의 외교적인 실패, 그 외교적인 실패에 따른 김정은의 통치력의 부담, 김정은 통치력에 대한 어떤 의문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김정은이 내가 트럼프와 마주 앉아서 확실하게 얻어낼 것이 있고 트럼프가 나한테 그걸 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면 마주 앉겠지만 그게 지금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북한의 핵 능력을 지금 현 상태에서 유지하고 즉 동결시키는 조건으로 북한과 협상할 수 있지 않느냐. 그건 사실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입니다. 그런 걸로 협상을 하자고 해놓고 다른 건 요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북한의 핵 능력은 이미 고도화됐기 때문에 여기서 동결시키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동결시킨다고 해서 그들의 핵 능력을 저하될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미 고도될 대로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핵 능력을 없애버리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그들은 매우 양질의 핵무기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결국 비핵화를 목표로 북한을 쪼아야 되는 것이고 이 쫓는다는 표현이 방송 용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호사가들이 얘기하는 뭐 주한미군 철수를 대가로 뭐 미국과 북한 사이에 통큰 협상이 이루어지고 대한민국이 빠질 거다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특히나 김정은도 그걸 알기 때문에 트럼프 만나기 전에 이미 러시아 쪽으로 완전히 붙어버렸잖아요. 즉 북한은 지금 러시아와 일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지렛대로 해가지고 트럼프 어떻게든 협상에 유리한 걸 이끌어내겠다라는 것이 김정은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인해 자체 핵무장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자체 핵무장은 조심스러운 논의입니다. 하지만 잘 아시겠지만 저는 자체 핵무장 찬성론자입니다. 이미 개발해 놓은 핵무기를 비핵화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예요. 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왜 개발했습니까? 협상용으로 개발을 했나요? 아닙니다. 북한은 생존하기 위해서 본인들의 독재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했거든요. 바꿔서 얘기하면 그들한테 핵무기를 포기하라는 건 독재 정권을 내려놓으라는 거랑 똑같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서의 핵무기가 사라지는 조건 하에서의 핵 비핵화는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그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게끔 핵무기 불용 상태로 만드는 것이 실질적인 비핵화다라는 생각이 들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쓰지 못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나도 핵무기를 가짐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핵무기를 쓰려고 고민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만약 핵무기를 쓰게 된다면 나도 똑같은 핵무기를 얻어맞고 둘 다 전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선택은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실질적인 비핵화다라고 보는 것이죠. 미국 입장에서는 주한미군 철수 등 부정적인 반응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반응이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우려스럽게도 특히나 현재 트럼프 대통령 주변 인물들을 통해서 주한미군 철수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또 동시에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될 때 발생할 수 있는 그 안보 공백에 대해서 한국이 우려를 하지 않습니까? 그 우려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한국의 독자 핵무장도 용인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 지금 미국 내에서 들려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 기회를 잘 살려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도 주한미군이 언제까지 대한민국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때가 되면 철수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주한미군이 지금 우리의 그 전시작전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전시작전권도 우리가 가져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군은 이미 충분히 북한을 압도할 만큼의 전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 군 장병들 특히나 군 지휘관들도 매우 수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작전권을 가져오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영구적으로 우리의 안보를 담보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만들어 놓기 전에는 미국과 디커플링을 해서 절대로 안 됩니다. 영구적으로 우리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는 자체 핵무장이든 미국의 핵무기를 완전히 끌어와서 전술 핵무기를 우리가 완전히 가져와서 다시 한반도에 조준시키는 것이든 이런 안보적인 상황에서 영구적으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무언가가 없다면 지금 현 상태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짓입니다. 그렇다면 핵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미국이 한국 자체 핵무장을 용인을 할 수 있을까요? 핵 도미노 현상은 이건 미리 예측하는 말입니다. 아마 3년 뒤에 이 영상은 성지가 되기를 바라면서 핵 도미노 현상은 막을 수 없을 겁니다. 이미 미국이 우선주의로 돌아서고 미국이 국제 안보에 미쳤던 본인들의 영향력을 철회하는 순간 미국 때문에 균형이 유지되던 수많은 분쟁 지역이 있습니다. 미국이 있기 때문에 분쟁이 확산되지 않은 지역들이 꽤 있어요. 근데 미국이 이 해당 분쟁 지역에서 영향력을 완전히 철수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양육강식입니다. 그러면 미국이 아무리 통제한다고 해도 핵무기의 확산을 막기는 어려울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핵무기가 가지고 있는 뭐랄까요? 의미는 미국의 안보를 보위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미국이 지금까지 경찰로서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 즉 다양한 분쟁 지역에 미국이 개입을 해서 그 분쟁이 더 확산되지 않게끔 어느 정도 억제의 역할을 해주던 것들이 이제 다 철회가 되고 그것이 다 미국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가장 대표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그 종전안을 만약 그대로 통과가 돼서 그대로 종전이 되면 우크라이나의 다음 스텝은 뭐다? 핵무장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핵무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나라들이 몇 개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일본도 그렇고요. 우크라이나도 그렇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마음만 먹으면 핵무기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막아낼 명분은 미국이 스스로 거두고 있는 겁니다. 명분을 미국이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핵 도미노 현상은 막을 수 없을 거다. NPT 체제 붕괴되는 건 멀지 않을 거다. 이게 어떤 하나의 현상이 우리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지금 핵무기 확산 금지 조약에 묶여서 지금 많은 나라들 핵을 못 가지고 있는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이 됐으니까 앞으로도 그러겠지라고 보지만 우리가 이틀 전에 계엄이 있을 줄 알았습니까? 몰랐죠. 똑같은 겁니다. 국제정치적인 상황도 마찬가지로 언제 어떻게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유동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취임까지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 많이 안 좋은데요. 지금 상황은 어떤 상태라고 보시나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은 1월 20일입니다. 1월 20일이고 대한민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그때부터 바로 또 대미 외교를 펼쳐야 되는데 외교를 펼칠 수 있는 사령탑이 사라졌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정치권이 완전히 탄핵이라는 블랙홀로 들어가면서 계엄이라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면서 대한민국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외교 라인만이라도 좀 본인들의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의 그 여러 가지 국제관계에서의 우선순위가 그 우선순위 안에 우리나라가 없게 되면은 굉장히 곤란해져요. 근데 지금 없을 수밖에 없거든요. 대통령이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일의 그 탄핵 결과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나요?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만 외교안보 사령탑이 다 날아간 상황에서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만 실리적인 외교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당위성 외교 그리고 동맹 외교 이것도 다 중요한데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실리적인 사람이고 실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역시 실익을 잘 따져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비즈니스맨한테는 비즈니스맨의 스타일로 다가가야지 비즈니스맨한테 외교관의 모습을 쓰고 다가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패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외교관들도 특히나 외교 안보를 지휘하는 지휘 계통들도 비즈니스맨의 그 마인드를 장착하고 트럼프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언론들도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그런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 내 언론사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쓰면 우리 국민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을 내리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다양한 시각을 가져올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추천을 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많은 도서가 써져 나오고 있거든요. 책 한 컷만이라도 읽어보시라. 신의 개입이라는 책을 읽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스타일이고 그리고 그가 추구하는 중점적인 어떤 그 목표가 무엇이고 본인이 어떤 전략을 세울 때 가장 중점적으로 사는 가치가 무엇이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기독교적인 가치도 있고 가족 중심적인 가치도 있고 뭐 기독교 복음주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지면에 나오는 언론에 나오는 그것만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판단하면 우리는 매우 결정적인 판단 오류를 내릴 겁니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네트워크를 다 동원해서 트럼프 주변 인물들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수집을 하고 면밀하게 분석하고 그들의 스타일에 맞춰줘야 된다. 저는 그게 우리가 외교에서 이기는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되었는데요.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현재 12,000명 정도의 북한군이 폭풍군단을 중심으로 구성된 북한군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장에 개입을 했고 특히나 이들 중에 상당 부분의 병력은 가장 결전이 치러지고 있는 크루스크 전역에 배치가 된 걸로 다수의 언론과 미국 외교당국과 우크라이나 정보국, 우리 국정원의 보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북한군이 러시아 파병으로 인한 북한과 러시아의 이득은 어떤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파병에 대해서는 김정은이 원했다라는 것도 하나의 정설이지만 러시아도 원했다라는 것도 또 하나의 정설입니다. 즉 러시아가 일단 먼저 필요로 했기 때문에 북한군의 파병이 이루어졌다라는 생각이고 러시아로부터 그런 파병 요청이 왔을 때 김정은도 적극적으로 응할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시일 안에 파병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보이고요. 득실을 따졌을 때에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일단 지금 러시아는 하루에 약 1,500명에서 1,8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는 전쟁이 좀 일어난 뒤에 지금 1,000일 가까이 흘렀어요. 1,000일. 지금까지 러시아
군의 사상자가 70만 명 정도입니다. 사상자가 70만 명. 정말 많은 병력이 갈려 나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병력의 부족분을 어떻게든 러시아는 채워야 되는데 자국민의 어떤 여러 징병이라든가 지원병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이제 부족한 이 용병을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고, 대표적인 용병이 뭐 바그너 그룹이라든가 체첸 부대라든가 그런 부대였는데, 이제는 북한에게까지 손을 벌려서 북한군을 용병의 개념으로 쓰고 있다. 물론 러시아 군제에 편입이 돼서 싸우고는 있지만 뭐 용병이죠, 마찬가지로. 그게 이제 러시아의 어떻게 보면은 이득이죠. 병력 부족분을 데리고 올 수 있다.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병력을 파병하고 그런 관계 속에서 혈맹 관계를 이어놓을 수 있는 겁니다. 군사적인 지원이라든가 경제적인 협력만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인명이 오고 가잖아요. 결국은 죽겠죠.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겁니다. 그러면 러시아를 위해서 북한이 피를 흘려준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혈맹 관계가 되는 겁니다. 피로 맺어지는 관계, 이거는 끊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는 거예요. 러시아에게 부담을 그냥 팍팍 주는 겁니다. 나중에 러시아가 북한이 원하는 거 안 들어줬을 때 북한이 할 수 있는 얘기가 많아지는 거죠. 너희가 어려울 때 그렇게 피를 흘려줬는데 나한테 이럴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러시아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을 김정은은 많이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그 군인들이 지금 벌어들이는 그 금액이 한 달에 뭐 한 2,000불 정도라고 해요. 근데 그 12,000명을 대충 계산해 봐도 이게 수백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인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엄청난 캐시카우가 생겼다.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캐시가 지금 막 흘러들어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통치 자금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을 해결해 주는데도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북한군이 러시아 파병에 동원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북한 주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일단 이제 북한 내부에서는 북한군의 파병 사실에 대해서 어제 공개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파병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렸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파장에 대해서 북한 당국이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긍정적으로 작동이 될 리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아무런 명분이 없는 전쟁에 12,000명이나 끌려가서 그중에 절반 이상이 죽거나 다쳐서 돌아올 텐데 그것에 뒷감당을 누가 합니까? 북한은 뭐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대우라든가 이런 거 잘해주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결국 그냥 총알바지를 끌려갔다 끌려오는 건데,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 못 받아들인다고 보기 때문에 북한 당국도 공개를 못 하고 있는 거고요. 변수는 이제 전투가 한번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마 뭐 열흘 안으로 북한군 사상자가 보고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쨌든 사상자가 발생을 하고, 그러면 그 시체는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북한으로. 어머니나 그 부모님들에게 전달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시체가 막 많아요. 막 6,900, 7,900예요.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훈련하다가 죽었다고 할 겁니까? 못합니다. 그때 가서는 북한은 어쩔 수 없이 공개를 조금씩 할 겁니다. 정부 통제를 하겠지만. 네, 그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더 이상 북한이 어떤 주민들의 어떤 불만을 막을 수 있는 수준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추가 파병이 이루어질 거예요. 죽었으니까 또 죽은 사람들 그 인원을 채워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추가 파병이 이루어지면 또 그것에 대한 소문이 퍼질 거고, 가장 중요한 건 북한 주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걸, 왜 명분 없는 전쟁에 나가서 싸우느냐입니다. 명분 없고 내가 왜 우크라이나까지 가서 죽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북한이 파병한 적이 있었어요. 베트남에. 베트남전에 파병을 해서 북베트남군과 같이 싸웠죠. 공군기 조종사들이랑. 근데 그때는 명분이 있었어요. 북한도 반미 국가고 베트남도 반미 국가 아닙니까? 그러면 반미 전선에서 함께 미 제국주의자와 맞서 싸웠다라는 그 공동의 그 목표와 당위와 명분이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크라이나와 싸운대요. 근데 우크라이나와 북한이 하는 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왜 거기까지 가서 왜 싸우는 거야? 러시아군을 위해서 싸운다. 러시아가 보는데 뭘 해준 게 있어야 러시아를 위해서 싸우죠. 차라리 중국을 위해서 싸운다고 하십시오. 그건 말이 돼요. 왜냐하면 중국은 6.25 때 내려왔으니까 북한을 도와주기 위해서. 근데 러시아는 안 도와줬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이 쉬쉬하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정보는 아니 왜 거기까지 가서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군 파병 소식이 직접적으로 퍼지게 되었을 때의 파장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김정은 정권의 리더십이 매우 심각하게 흔들릴 가능성도 있고요. 특히나 파병 당한 가족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이 지금 그 파병한 사람들의 가족을 임시 격리하고 있거든요. 북한도 미리 그런 것들을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뭐 격리한다고 되겠습니다. 12,000명이 그렇게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가족당 3명씩 있다고 쳐도 거의 5만 명, 6만 명이거든요. 그 5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북한이 과연 잘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특히나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분노가 많이 일 겁니다. 자기 또래들이 지금 나가서 죽어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정보를 전달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명분이 없는 전쟁에 동원됐다는 거 일단. 그 둘째, 죽었으면 보상금이라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은 그 보상금도 안 줘요. 러시아군이 북한군에게 지급하는 월급은 다 북한 당국, 김정은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재롱은 남이 피우고 돈은 다 자기가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병사들, 수십만의 어린 병사들의 그 목숨값으로 지금 김정은 배만 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이 알게 된다면 저는
대규모 어떤 시위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김정은 체제는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어요.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북한 곧 무너진다라는 이야기가 수십 년째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은 북한 체제가 흔들릴 수 있는 위기인가요? 저는 체제의 근간이 흔들릴 만한 위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왜냐하면 김정은의 정책적인 방향이 모두 망국으로 가고 있는 그 길 위에 있다는 겁니다. 자, 러시아 파병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유럽에서는, 특히 나토에서는 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 매우 격분해하고 있거든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몽골 이후에 동아시아 국가가 군대를 이끌고 유럽을 쳐들어온 건 북한이 처음입니다. 1000년 만에 처음이에요. 1000년 만에. 유럽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우리가 만만해? 이런 생각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북한은 EU 국가 전체, 나토 국가 전체를 지금 적으로 돌린 상태입니다. 외교적으로 뭐 할 수 있는 여지가 아예 사라졌어요. 독일과 북한 관계가 좋았거든요. 그런 거 이제 없어졌습니다. 자, 둘째, 러시아 전쟁이 끝난다면 러시아가 과연 북한에게 약속한 것들을 다 들어줄 수 있느냐 문제입니다. 제가 이거는 100% 확신하게 말씀드리는데 못 해줍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는 전쟁에서 입었던 그 상처를 복구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를 해야 됩니다. 전쟁에서 입었던 것들을 어쨌든 회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회복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관계 회복이 중요합니다. 미국과 드물진 상태에서 경제 발전을 이뤄내는 건 그 누구도 성공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미국과 그래 협력 개선을 해야 되는데, 미국이 지금 러시아한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북한에게 무기 기술 주지 말아라, 이거 요구하고 있거든요.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받아야 되는 무기 기술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라든가 핵잠수함 추진 기술,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게 다 북한이 미국을 겨냥하기 위해서 만드는 무기에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미국 입장에서 기분이 좋겠습니까? 쬐꼬만 나라가 지금 나를 공격하려고 이런 무기 기술들을 러시아로부터 가져가려고 하네? 야, 러시아 정신 차려. 너 경제 복구 안 할 거야? 발전 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압박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나토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전쟁이 끝났지만 러시아와의 관계 때문에 북한을 압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북한은 전쟁을 통해서 수만 명의 북한 병사들을 파병을 시켜서 여론이 너무나 안 좋아질 것 아닙니까? 하지만 그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이런 것들을 받아오니까 이해해. 내가 물론 희생한 거 알겠는데, 너희 희생한 거 알겠는데 러시아로부터 이만큼 받아올 거야. 그러면 된 거 아니야? 라고 약속을 할 수 있죠. 근데 이걸 못 받아와요. 그러면 주민들이 야, 너 받아온다며. 내 아들 목숨값으로 나라 발전시킬 수 있는 경제적인 지원이나 이런 거 러시아로부터 받아온다며. 어디 간 거야? 그거 어디 있어? 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자, 그런 위기 상황이 닥쳐왔을 때 항상 북한을 돕던 게 누굽니까? 중국이죠. 근데 지금 중국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잘해봐. 이거 아닙니까? 잘해봐. 열심히 해봐. 근데 나한테 손 벌리지 마 이제. 왜? 너랑 나는 이제 모르는 사이. 어제까지만 하도 넌 나와는 형제의 관계였지만 이제부터 너와 나는 모르는 사이. 이유는 누구한테 있다? 김정은 너한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모르는 사이다. 러시아는 야, 우리가 이렇게 파병 열심히 했는데 우리 도와주지 않을 거야? 러시아는 누구세요?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러시아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나라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의 이 파병 결정은 매우 잘못된 선택이다. 오히려 빠져들어가면 안 되는 수렁으로 본인이 자진해서 들어간 겁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서서히 잠식될 겁니다. 그 수렁에 빠져서. 트럼프 취임 후 24시간 안에 러우 전쟁을 종전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24시간 안에 전쟁 끝나는 건 어려워요. 전쟁이 애들 말장난도 아니고 24시간은 어렵고요. 단기간에 끝난다라는 표현이겠죠. 저는 단기간에 끝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하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만약 단기간에 끝나게 되면은 말짱 도루묵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최대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길 바라고 있겠고, 근데 그런 북한의 바람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전략에는 반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미국이 매우 강력하게 북한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북한이 러시아한테 수출하는 무기를 공해상에서 미국이 가로채자라는 얘기가 미국의 안보 진영에서 나왔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매우 그 압박의 수위가 매우 결정적으로 높아질 것이고 북한이 결국 견디지 못할 겁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북한 군중 신고법 첫 번째 항목이 최고지도부의 신변 안전 위험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최근에 들어서, 특히나 올해 들어서 김정은이 본인의 신변 안전에 대해서 부쩍 신경을 쓰는 모습이 많이 포착이 됐어요. 디코이 차량이라고 아십니까? 디코이 차량이라는 것은 지도자가 타고 있는 차량과 똑같은 차량을 같이 운용하는 거예요. 위성으로 봤을 때 혹은 이렇게 감시 장비로 봤을 때 어떤 차에 김정은이 타고 있는지 모르게 하기 위해서 가짜 차량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인물로 따지면 대역을 만든 거죠. 그 대역이 차량에서는 디코이 차량이라고 부르는데, 김정은 북한이 디코이 차량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이 올해 들어서 밝혀진 바가 있고요. 그리고 디코이 차량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어딜 현지지도 갈 때마다 전파 방해 재밍을 쏘는 차량이 또 그 주변을 항상 맴돌면서 이제 그 신변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두려움을 좀 나타내고 있는 근거로 쓰이고 있죠. 김정은에 대한 경호 수위를 계속해서 강화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경호를 강화한다는 건 미국으로부터의 협박이나 뭐 이런 걸 염두에 둔 게 아닙니다. 미국은 경호원들이 100명이든 200명이든 상관없어요. 정확히 미사일로 때리면 돼요. 뭐 100명 있으면 뭐 지켜줍니까? 못 지켜줘요. 인원수를 늘리고 주변에 뭐 차량을 동원하고 이거는 내부에서 지금 김정은에 대한 반발이 매우 높아지고 있고 김정은도 그걸 매우 심각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내부 반란이 일어나게 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반란이 일어날 거라고 보시나요? 누가 반란을 일으키느냐, 즉 반란의 주동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성격도. 군부에 의해서 쿠데타가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건 정말 쉬십니다. 그렇게 일어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호전적인 군부가 이 북한의 지도부를 장악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 위협이 상당히 올라간다는 뜻하기 때문에 군부에 의한 쿠데타를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북한 엘리트 계층에 의한 쿠데타입니다. 이거는 가능성도 있고 그나마 합리적일 겁니다. 북한 엘리트가 쿠데타를 일으키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못 살아서. 김정은 체제에서는 더 이상 본인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후계자가 정해지는 순간에 일어날 수 있는 쿠데타. 김정은의 사후. 그러니까 김정은이 갑자기 내일 죽을 수도 있어요.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김정은이 갑자기 죽고 난 뒤에 일어날 수 있는 권력 구도를 둘러싼 쿠데타. 근데 이것도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 중에 하나입니다. 군부만 아니면 돼요.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또 이렇게 오랜만에 방송에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그겁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는 것은 정보를 전달받는 과정입니다.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저의 시각을 통해서 제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설명을 드려도 저의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다양한 소스를 통해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항상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정보 전달자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와서 전달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정보를 전달받는 사람들도 이렇게 정보의 홍수 시대 속에서 우리가 본인만의 주관을 갖고 똑똑하고 현명하게 사는 길은 팩트가 아닌 것을 구분 지을 수 있는 능력을 동시에 기르면서 사는 것이 방법이라고 저는 늘 스스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많이 어렵고 특히나 정치적으로 또 뭐 국내외적으로 많이 좀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제 우리의 대한민국의 사회를 남남 갈등하기 위해서 또 갈등을 증폭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외부 세력의 선전선동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부디 현명한 선택, 현명한 결정 그리고 현명한 그런 사고 방식을 길러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